북한에는 김씨 일가만을 전담으로 맡는 호위무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경호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대우를 받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죠. 가족에 대한 위협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숙청을 당할 수 있기에 매일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한때 김여정 곁에서 모든 걸 누렸지만 충격적인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철수입니다. 한때 김여정의 전담 경호원으로 복무한 적이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군복을 정돈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경호원이 된다는 건 최고의 영예였으니까요. 다른 경호원들과는 다른 특별 배급을 받고 가족들도 덩달아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매일 김여정 가까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마치 신의 곁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마주한 김여정은 냉철했습니다. 매 순간 흐트러짐 없이 완벽을 요구했죠.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기상해 체력 단련을 마치고 김여정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여정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여정이 평양 외곽으로 가서 특별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차가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넓은 광장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모여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내리자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김여정의 옆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처형대 위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선전원이 확성기로 피의자가 최고 존엄의 사진을 불경하게 다룬 죄로 공개 처형에 처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처형을 집행하는 보위부원이 옆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김여정의 사진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다녔으며 이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접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김여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죠. 마침내 총성이 울렸습니다. 광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주민들의 억눌린 한숨만이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김여정은 경호원들을 모았죠. 그리고 자비는 반역이며 이를 기억하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비가 반역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부정하는 이 체제가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토록 충성스럽게 모셔온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일을 곱씹었죠. 제가 모시는 김여정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키는 이 체제는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곧 제 앞에 놓일 충격적인 사건들을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숙소 복도 구석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USB였죠. 손바닥에 쥐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물건은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저는 의심스러운 물건을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했습니다. 공개 처형 이후로 제 안에 자리 잡은 의심이 커지고 있었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문을 2번 확인하고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 커튼도 빈틈없이 쳤죠.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담겨 있었어요. 나만의 뉴스, 드라마, 그리고 충격적인 탈북자 인터뷰까지.
손가락이 떨리며 영상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모든 영상이 제가 알던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한 탈북 여성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굶주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제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숨이 막혔어요.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북한 곳곳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영상 속 남한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 웃음이 가득한 얼굴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저는 모든 영상을 보았어요. 눈은 충혈되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원 무전기에서 긴급 암호가 울렸어요. 붉은 독수리 작전 개시. 이 암호는 최고 위급 긴급 회의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경호원들이 즉시 배치 위치로 이동했죠. 김여정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위험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30분 내로 모든 주요 간부들을 집결시켜라. 김여정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부 회의실 입구에 배치되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 소집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리강호 장군이 들어왔어요. 그는 김여정의 최측근이자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으로 수많은 공을 세워 김여정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에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의 얼굴에 어린 불안감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 장성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단순한 의견 제시였죠. 식량 배급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경호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김여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모든 경호원들에게 참관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간부는 눈앞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비명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뜬 채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충성심은 침묵과 복종에서 나오며 이견은 곧 반역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권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깨달았어요. 누구든 그녀의 뜻에 반하면 가차없이 제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측근조차 희생시키는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했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반응했어요.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USB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필요였습니다. 남한의 현실과 북한의 현실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김여정의 잔혹한 눈빛, 고문당한 간부의 비명, 탈북 여성의 말, 모든 것이 서로 얽히며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USB 속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면,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김여정의 개인 일정 중 보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확인하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중요한 시간대를 1시간 어긋나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김여정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오류였죠. 김여정이 저를 부르는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여정은 제가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에 제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어요. 배신이라니요? 그저 시간 기록에 실수했을 뿐인데. 김여정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은 제 가족을 평양에서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며 이를 기억하라고 경고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처형 명령이었죠. 김여정의 말투와 눈빛을 수년간 지켜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와 제 가족은 이미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호가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형이 끌려갔다니요. 이유도 모른 채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USB, 김여정의 위협, 그리고 형의 체포 모두 연관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낯선 검은색 차량이 제 숙소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저도 형처럼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더 큰 공포는 가족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리만식은 이미 병석에 누워 계셨죠. 어머니 김옥수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했어요. 그리고 이미 보위부에 끌려간 형 리성호. 이대로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새벽녘 결단을 내렸어요. 탈북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노모 김옥순과 병약한 아버지 리만식, 그리고 끌려갔다 풀려난 친형 리성호까지 가족 전원을 탈북시키기로 결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그 사람은 확실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형 리성호는 보위부에 끌려갔다 풀려난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한때 활기찼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형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가 당한 고문의 흔적은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이 풀려난 것은 더 큰 함정을 위한 미끼일 수도 있었죠. 우리 가족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은밀히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경호원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 접경지대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여정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국경경비대의 교대 시간과 감시 취약 지점을 파악했죠. 함경북도 회령시 근처 산악지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탈북 계획을 알렸을 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김옥수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평생 믿어온 체제를 떠난다는 것은 그분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리만식은 병석에 누워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셨죠. 형 리성호만이 즉시 동의했어요. 그는 이미 보위부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모두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의심받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되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식량을, 형은 아버지의 약을, 저는 이동 경로와 위장용 옷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내부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우리 집 주변에는 항상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형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죠.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탈북 경로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선 최소 3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위장이 필수였죠. 저는 위조 통행증을 구했고 가족들에게는 국경지역 농장 노동자로 위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품 준비도 은밀히 진행했어요. 두꺼운 옷, 비상식량, 물, 의약품, 그리고 압록강을 건널 때 필요한 방수 가방까지 모든 것을 가방 바닥에 숨겨두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형 리성호와 둘이 있을 때면 USB에 담긴 남한 정보를 함께 보았어요. 그곳에서의 새 삶을 상상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했을 때의 결과도 명확했죠. 죽음 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북 전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어요. 가족들과 만날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까지 세세히 계획했습니다. 저녁에 형 리성호의 집에 모여 자정에 출발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전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부터 전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집니다. 상부의 갑작스러운 지시였습니다. 탈북자 증가로 국경지역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고 모든 군인과 공무원의 외출이 통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죠. 더 큰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지침이었습니다. 김여정 가까이에서 일하다 보니 들을 수 있었어요. 주요 인물들의 가족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타깃이 된 것 같았어요. 부대로 돌아와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를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모든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훈련 중 실수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위장하기로 했죠. 아픈 척하는 건 쉬웠지만 의사를 속이는 건 어려웠어요. 다행히 부대 의사는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다. 도와달라.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진단서를 써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다. 들키면 다 죽는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진단서를 들고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늘도 우리의 탈출을 도와주는 듯 했어요. 눈이 내리면 감시 카메라의 효율이 떨어지고 발자국도 금방 지워지니까요. 형의 집으로 가는 길,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김여정의 개인 보위부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리철수 동무, 이런 날씨에 어디 가나?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다친 다리를 보여주며 치료받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지나갔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죠. 형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형 리성호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다. 밖에 보위부가 득실거려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상경계령으로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했어요. 가족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준비한 가방을 챙기고 위장용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창밖을 보니 점점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탈출이 시작되려 했어요. 형은 모두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무슨 일이 있어도 뿔뿔이 흩어지지 마. 깊은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압록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짐을 짊어진 채 주변을 경계했어요. 어머니 김옥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리만식은 형 성호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발걸음을 떼셨죠.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쪽입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사전에 경호원 생활 동안 얻은 정보로 치밀하게 짠 동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군초소가 보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초소 앞에서는 감시병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을 노려 재빨리 지나갔어요. 3번의 검문소를 모두 우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이제 강을 건너면 됩니다. 모두 준비물을 꺼내세요. 미리 준비한 방수 비닐로 중요한 짐을 감쌌어요. 형 성호가 먼저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간이 뗏목을 만들어 밀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도우며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비쳤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총성이 울렸죠.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 어머니가 휩쓸릴 뻔했지만 형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쏘겠다. 북한 국경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계속 이동하라고 손짓했어요. 형 성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경비대의 주의를 분산시켰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 모두 함께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자유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계속 이동해야 했죠. 우리는 조선족 밀수꾼의 도움으로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낸 후 라오스 국경을 넘었어요. 정글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 번 쉬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오스를 지나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신고하고 난민 신분이 되었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망명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 가족이 이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셨죠. 형 성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부신 불빛,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경직되지 않은 표정들이 낯설었어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있었죠. 안전하게 오셨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국정원 시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평양의 선전 영상에서 보던 가난하고 비참한 남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빛나는 도시와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죠. 국정원 시설에 도착하자 우리는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란 고문과 동의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내받은 방은 아늑했고 따뜻한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사관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대우였습니다. 조사관은 인내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제가 김여정의 경호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저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대해주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 가족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 의사를 불러주었고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옷을 제공해 주었어요. 형 성호와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하기 전 한 조사관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족을 구해낸 건 당신의 힘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시설은 작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어요. TV, 스마트폰, ATM 사용법 등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식당에서의 첫 식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풍성한 양에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특히 어머니 김옥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리만식은 말없이 하늘을 보셨습니다. 일평생 굶주림에 시달리던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특권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위치 덕분에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죠.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형 성호는 오랜만에 편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것 같다. 그의 얼굴에는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 역시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꿈에서는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하나원의 창문으로 보이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풍요로운 일상이 처음에 영화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진짜 현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매일매일 체감했죠. 그렇게 하나원 생활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점차 남한 사회로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김여정의 경호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정착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아버지 리만식의 건강은 남한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옥수는 이제 슬슬 이웃들과 대화도 나누기 시작하셨죠. 형 성호는 취업 교육을 받으며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은 여전했습니다. 김여정이 명령했던 처형 장면, 고문받던 간부의 비명소리, 그리고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 이 모든 기억들이 제 양심을 무겁게 눌렀어요. 저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켰던 권력의 민낯을 알고 있었기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공존했죠. 어느 날 남한의 한 방송국에서 탈북민 인터뷰를 제안받았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친척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죠. 하지만 형 성호의 조언이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는 변조한 채로요. 김여정의 실체, 북한 고위층의 사치와 주민들의 기아, 그리고 인권 유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랐죠.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점차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갔어요. 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친구들을 사귀셨고 어머니는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형 성호는 IT 회사에 취업해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죠. 저는 대학에 입학해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생사의 도피 끝에 찾은 자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도 컸죠. 제가 지켰던 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 대북방송에 목소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무서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식량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 성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죠. 우리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고 그 대가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살자. 형의 이 말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들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유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전력 질주해 남한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군의 손에 닿은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이 국정원에서 전한 이야기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태성이라고 합니다. 북한 판문점에서 군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판문점은 남과 북이 마주보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남측과 불과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생활했죠. 제가 근무하던 초소에서는 남한 군인들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얼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측 초소를 방문하는 날이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남측 군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죠. 밝은 색상의 옷, 자유로운 몸짓, 때로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관광객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됐어요. 석상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감시의 눈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측 초소를 방문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를 향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치지도원이 철수를 지목했습니다. 너 지금 관광객에게 눈짓했지? 철수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죠. 하지만 정치지도원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목격했다. 반역적 행동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주변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죠.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이 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철수는 군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 후로 우리 중대에서는 철수라는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반역죄, 그것이 북한에서는 생명보다 무거운 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의문이 들고는 했어요. 순찰 중 남측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을 때면 더했죠. 그 선율은 제가 들어본 어떤 노래보다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 별은 남과 북 모두에게 같은 빛을 비추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다른 걸까? 그 생각은 마치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중 초소 근처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죠. 저는 빠르게 그것을 주워 품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한에서 날아온 전단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전단지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남측 군인들의 식사 사진이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과 과자, 음료수 모두 풍족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굶주리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남측 군인들은 저런 음식을 먹는다니 믿기 어려웠죠. 전단지 뒷면에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당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저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선택할 권리,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전단지를 최대한 작게 접어 군화 밑창에 숨겼어요. 누군가 발견하면 목숨이 위험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열쇠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끊임없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배우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면? 정치학습 시간에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배웠지만 전단지의 속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저곳이 거짓말처럼 타락한 사회라면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전단지를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전단지 속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물론 두려움도 컸죠.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승민에게 전단지에 대해 말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기에 용기를 냈죠. 처음에 승민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당장 없애. 하지만 저는 승민에게 전단지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승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한 번은 봤어. 그런 전단지. 정말 저기가 저런 곳일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속삭였어요. 나만에 대한 의문,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만? 모두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은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저희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자유란 어떤 것인지 그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부대에 갑자기 냉랭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승민에게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승민은 원래 성격이 밝고 정의로웠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지만 지휘관과 정치지도원의 눈에는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훈련 중 승민이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져 남측 초소 쪽을 바라본 것이 발단이었죠. 정치지도원이 그를 불러냈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승민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묵묵히 견뎠어요. 정치지도원은 반성문을 쉰장 쓰라며 왜 남측을 쳐다봤는지 상세히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정치학습 시간, 승민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 늦어졌고 그것이 소극적 태도로 몰렸어요. 그날부터 승민은 공식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죠.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밤에 몰래 승민에게 조심하라고 그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다고 속삭였죠. 승민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성스러운 군인일 뿐이라며 무슨 잘못을 했냐고 반문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2시 우리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숙소 문이 열리고 정치지도원과 군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승민을 끌고 나갔어요. 동무는 반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였죠.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민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대 전원이 연병장에 집합했어요. 중앙에는 승민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얼굴은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어요. 정치지도원은 승민이 반역적 태도를 보였으며 남조선과 내통하려 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보여준 전단지가? 죄책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승민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승민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피가 연병장 바닥에 번져갔죠. 태성, 지훈, 도현,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친구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언제 나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지훈과 도현은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죠.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승민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자유를 향한 그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주기로 했죠. 탈출을 결심한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판문점은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비무장지대 DMZ는 지뢰밭과 철조망이 가득하지만 공동경비구역 JSA은 특이하게도 철조망이 없는 구역이었죠. 대신 양측 경비병들의 감시가 24시간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탈북하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북한 초소에서 남쪽을 향해 질주하는 것뿐이었죠. 불과 500m 걸어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저와 지훈, 도연은 밤마다 화장실에서 속삭이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군용 차량 확보였습니다. 초소에서 남측까지 달리는 동안 북한군의 총격은 피할 수 없었죠. 도보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초소 근처에는 경비용 군용 지프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항상 경비실에 걸려 있어. 당직 사관이 지키고 있지만 새벽에는 종종 조는 경우가 있어. 지훈이 말했어요. 그는 경비실 근무가 많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계 근무가 가장 느슨해지는 새벽 2시를 탈출 시점으로 정했어요.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당직자들도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해 경계가 느슨해지는 때였죠. 또한 어둠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군사분계선 MDL까지의 질주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차량을 이용해 가능한 한 MDL 가까이 접근한 후 도보로 뛰어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망설이지 않는 거야. 한번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요. 2주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초소의 위치, 남측 군인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정했죠. 지훈은 차량 확보, 도연은 경비병 주의 분산, 저는 운전을 맡았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운전 실력이 가장 좋았거든요. 탈출을 앞두고 저희는 작은 배낭에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신분증, 약간의 식량, 그리고 승민에게서 받았던 작은 부적. 그게 전부였어요. 무거운 짐은 질주 속도를 늦출 뿐이었죠. 날씨 변화도 주시했습니다. 다행히 탈출 예정일에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 예상되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죠.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승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억울한 죽음, 마지막 남긴 말, 이제 그의 꿈을 이어받아 자유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자유를 찾든 아니면 승민처럼 죽음을 맞이하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 저희는 각자 맡은 임무를 준비했어요. 새벽 2시, 판문점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움직였어요. 조용히 경비실로 향해 열쇠를 가져왔죠. 도연은 반대편에서 경비병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준비한 배낭을 들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죠. 마침내 세 사람이 모두 모였어요. 군용 지프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결연함이, 도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준비됐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이제 아니면 기회는 없어. 저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했죠. 심호흡을 한 후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어요. 타이어가 마찰음을 내며 차량이 튀어나갔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차량은 빠르게 초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향해 돌진했죠. 50m, 100m.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차량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한 거예요. 빨리, 더 빨리. 지훈이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죠. 멈춰. 사격 준비. 연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탕. 차량 뒤쪽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페달을 더 깊게 밟았어요. 차량은 미친 듯이 달렸죠. 군사분계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불과 200m 앞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쪽 타이어가 총에 맞았나 봐요.
차량이 제어를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작은 도랑에 빠져버렸죠. 엔진이 꺼지고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뛰어. 지훈이 소리쳤어요. 저는 곧바로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도영과 지훈도 뒤따랐죠. 이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했어요. 머리 위로 총알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뛰어. 저희는 몸을 최대한 낮추며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유까지 이제 100m, 80m, 50m. 갑자기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순간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지훈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지 마. 멈출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지훈과 함께 끝까지 달렸죠.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남한군 초소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귀순자 발생? 북한군의 총격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남한 땅이었습니다. 곧 남한 병사들이 달려와 저희를 덮쳤어요. 그들은 저희를 보호하려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았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남한 초소 앞에 던지듯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 승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승민아, 우리가 해냈어. 자유로워졌어.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색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일정한 기계음.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죠. 총알이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관통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낯설었어요. 북한과는 다른 억양이었죠.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남한에 온 것이구나. 저는 지훈의 상태를 물었고 다행히 그도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도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끝내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준호 요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감시와 의심 속에 살았던 터라 습관적으로 경계가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가 서울인지 물었고 그는 서울의 국군수도병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배정되어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회복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판문점에서의 근무 환경, 그리고 탈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김 요원이 탈북 결심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승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억울한 죽음, 남한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죠. 김 요원은 때론 녹음기를 끄고 제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기도 했어요.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만의 첫 경험들이 쌓여갔습니다. 처음 마신 콜라의 톡 쏘는 맛, TV에서 자유롭게 방송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호사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죠. 병원 식단조차 제가 평생 먹어본 것보다 다양했어요. 처음 먹어본 치킨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김 요원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회복이 좀 된 어느 날 저녁, 제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승민아, 우리가 드디어 그 철조망을 넘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자유의 땅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이 아니었죠.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잤어요.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고 몸이 회복되자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죠. 지훈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얼싸안았어요. 그의 얼굴에도 여전히 탈북 과정에서 입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다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는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민주주의 제도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 인터넷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죠.
민주주의 수업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어요. 정말 대통령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나요? 저는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예요.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경제 수업에서는 시장 경제, 사유재산, 취업과 창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고 직업도 배정받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인터넷 수업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된다는 개념은 제게 마법 같았어요. 지우는 이 수업에서 특히 빛을 발했죠. 이거 정말 대단해.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 지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각자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컴퓨터 공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늘 새로운 기술에 호기심이 많았고 인터넷의 가능성에 매료되었죠.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정보기술은 국경이 없잖아. 언젠가 이 기술로 북한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운 정보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세계 각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죠. 언젠가는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탈북 이후 저는 매일 밤 북한에서의 기억과 남한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글로 기록했죠. 그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글로 남길 것이다. 승민의 이야기, 도연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향한 여정. 이 모든 것이 언젠가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통일을 위한 길을 걸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지우는 하나원을 나와 진짜 남한 사회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저희에게 배정된 작은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나원을 나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어요. 태성 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학업에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수업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대학 2학년 때부터 저는 북한 인권을 위한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강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판문점에서의 탈출은 단 500m의 거리였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지훈과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는 컴퓨터공학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IT 기업에 취업하여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끔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도연과 승민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너 외교관 시험 준비는 어떻게 돼가? 지훈이 어느 날 물었어요. 네, 저는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외교관 시험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 꿈을 향해 하루하루 노력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국제법, 외교 역사, 영어 등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하나원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았어요. 최근 입소한 탈북민들을 위한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5년 전 제가 교육받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의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탈북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5년 전 제 모습을 보았어요. 불안과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여러분, 저도 5년 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는 모두 가장 어려운 길을 이미 건넜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미 극복한 것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하나원 정원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새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승민아, 도연아, 나는 지금 너희가 보지 못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다시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는 통일을 향한 꿈을 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500m의 위험한 질주는 끝났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